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약 한 40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0시간 정도에 걸쳐서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 과목 중에 이제 주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이제 객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죠. 그때 이제 주관식 과목은 객관식 과목과는 완전히 공부를 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주관식과 대비해 볼 수 있는 게 객관식인데, 객관식은 일단 그 답이 그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문제 1번 한 다음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한 다음에 1, 2, 3, 4니까 내가 읽고 쭉 읽은 다음에 이거 옳다, 이거 틀리다, 그럼 답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옳으면 답은 4번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식은, 내가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정도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물론 이해를 하고 또 그 내용이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제 암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하면 객관식은 하여튼 몰라도 찍으면 되고, 그래서 그 답안지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채울 수가 있는데, 주관식은 이제 그게 아니죠. 주관식은 그냥, 그 주관식 그 답안지에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수험번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가지고, 그냥 문제 1 하면 되게 이제 케이스 사례, 그죠? 쭉 준 다음에, 한 2개, 3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죠? 또는, 또, 뭐는 타당한가, 이렇게 묻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준 거에 대해서 답안지에 다 내용을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식은 뭘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설이든 또는 문제의 소재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목차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차 제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건은 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그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되고, 네 번째 결론 또는 사안의 해결, 이게 사례 문제일 때는 그러한 결론이나 사안의 해결을 다 본인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그 한 과목을 공부할 때 객관식 형사소송법일 때, 그죠? 객관식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이 가령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90점이라고 하면 객관식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90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노력이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만큼의 노력입니다. 100의 노력이 있으면 90을 맞는다고 하면 주관식 형사소송법에서 합격 점수가 필요한 게 주관식이니까 60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주관식 형사소송법에서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객관식 형사소송법 90점을 맞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에 어느 정도면 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쏟아부어야 할 노력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관식 형사소송법에 60점 정도를 맞으려면 이게 합격선이라고 하면, 그죠? 70점이 합격선이라면 70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60점, 가령 70점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합격선은 60점을 잡든 70점을 잡든 그 합격점 점수에 맞을 만한 노력은 객관식 형사소송법에 들였던 노력이 얼마냐? 3배입니다. 되게 3배 정도. 자, 300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300의 노력이.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치면 한 3과목 하는 그 노력이 주관식 한 과목에 들어가는 노력이에요. 특히나 그 한 과목에 들어가는 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더군다나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잘못된 노력이었다면, 그죠? 잘못된 노력이면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이죠. 시행착오가 있게 되면 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령 시행착오, 잘못된 길로 한 200만큼 갔다라고 하면 전체는 잘못된 노력 200에다가 그걸 다시 교정해서 다뤄잡고 300을 노력을 해야 되니까 500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잘못된 노력이 없을 때 300인데 잘못된 노력까지 포함한다면 500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식 5과목만큼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잘못된 노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된 노력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노력의 양이 많은 300을 올곧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주관식은 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발의 형식.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출발의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출발의 형식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오류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500노력,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잘못된 노력 중에 대표적인 거.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출발들 예를 들어 볼게요. 잘못된 노력은 안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마구잡이로 외우는 겁니다. 잘못된 노력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이해가 마구잡이로 외우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암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억이 남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냐는 거죠. 안 됩니다.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이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 분들은 대개 이런 분들이세요. 물론 이제 저한테도 여러 차례 그 질문이 있었는데, 요 새로운 강의가 언제 올라갑니까? 라고 하시면서 계속 기다려주셨던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요 강의 언제 찍습니까? 책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주관식 형사소법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찾으시다가 우연히 이제 우리 에듀피디에 들어와서 이제 제 그 첫 번째 강의, 입문 강의가 되겠죠. 그 강의를 그냥 우연히 한번 들어보는 그런 분들 두 부류가 있겠죠. 그러면 저의 할 일은 뭐냐? 저의 역할은, 제 할 일은 그 제 강의를 쭉 기다려 오셨던, 기존의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또는 뭐 그 동영상 강의를 뭐 우연히 접하신 다음에 괜찮다고 해서 계속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기다림이 보람이 있게 해드려야 되겠죠. 기다리는 보람이 있어. 그 다음 우연히 새롭게 뭐 동영상 강의를 찾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하셔서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그죠? 뭐 요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다른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요 에듀피디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강의를 들은 것이 참 다행이다, 행운이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할 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할 일은 제 강의 들어오셨던 그 기다려오신 분들에게는 그 기다린 보람이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우연히 제 강의를 듣고 들겠다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다행이다라고 처음에 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처음 치고는 참 내가 좋은 판단이었어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쭉 한 강의를 할 계획은 되게 이렇게 됩니다. 입문 강의가요, 한 3강의 정도를 형사소송법, 주관식 형사소송법 입문을 한 3강 정도 할까요? 3강 정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형사소송법, 주관식 형사소송법 내용 강의를 한 37강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전체가 한 40강 정도 되죠. 한 40강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마구잡이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강의를 들었더니 이 40강을 통해서 내가 그 형사소송법을 물 흐르듯이 쭉 이해하고 내가 수긍이 가더라. 주관식 형사소송법의 강의 내용이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전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내가 수긍할 수 있어. 그렇게 해드리는 거, 그게 제 목표죠. 기다려주셨던 분들, 우연히 제 강의를 접하셨던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뭐야? 그리고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오면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실 수 있다면 그거면 뭐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이런 노력을 하지 말자, 이런 노력을 하지 말고 이렇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노력들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노력인가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첫 번째가 마구잡이로 암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뭐가 있느냐? 그 공부를 쭉 하는데 그 공부가 맥락에 연결이 없어요. 맥락에 연결이 없는 공부가 문제되죠. 이런 공부는 잘못된 노력이 됩니다. 잘못된 노력이 아닌 게 아니고 잘못된 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가 마구잡이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맥락에 연결이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형사소법 강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하듯이,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게 이야기를 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형사소송법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형사소송의 처음부터 그 마지막 내용까지 쭉 이어서 흘러서 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내용을 수긍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암기하니까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차는 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암기하다 보면 맥락의 연결은 당연히 끊어지죠. 맥락의 연결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세 번째 노력은 뭐냐? 그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전혀 뒤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의 효과가 전혀 유발되지 않는 거죠. 복습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복습의 효과가 없는 강의. 그건 또 잘못된 노력이죠. 뒤에 내용을 공부할 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든지 자꾸 연결되면서 그게 복습 효과를 유발해야 되는데 그런 복습 효과가 없이 계속 진도만 나가는 거죠. 마구잡이로 암기하고 맥락도 없이 계속 진도만 나가면 마지막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 날 공부한 것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런 그 공부가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 분들 중에는 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경정 승진 시험 준비하는 분이 계세요. 많으세요. 경정 승진 시험. 경정 승진 시험이 이제 형사소송법 주관식 있죠. 그 경정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오랫동안 공부하셔가지고 승진에 굉장히 이게 목말라 하시면서도 승진이 안 되는 분들의 가장 그 또 시험을 길게 하는 내용이 뭔지 이제 또 대화를 해보면요. 그 두 문자더라고요, 두 문자. 그냥 두 문자가 너무 많아요. 보면 두 문자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두 문자의 과잉이라고 그러죠. 두 문자의 과잉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두 문자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두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모든 내용을 두 문자로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두 문자가 뭐 이렇게 그 두 문자를 만드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나 봐요. 굉장히 멋있어요, 두 문자는. 그런데 그 두 문자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두 문자에만 의존하니까 여러분 맥락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 단편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걸 그 주관식으로 쓰려다 보니까 두 문자를 그렇게 막 만들어낸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 하나의 그 목차만은 되겠지만 그게 사례 문제로 나오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쭉 연결해서 오랜 동안 기억을 유지하고 이게 두 문자를 만들어야 할 문제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100개가 넘는 단문이 있는데 100개가 넘는 단문들을 그렇게 두 문자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재생해내겠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두 문자가 많은데도 승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좀 제가 흐름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체계에 따라서 쭉 반복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연락을 취하시고 오랫동안 내가 공부했는데 드디어 경정 승진 했는데 뭐 당신 강의가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라고 말씀 들어보면 두 문자의 과잉이 길게 수험생활 길게 하는 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노력으로 가는 그래서
300의 노력으로 끝날 이 주관식 형사소송법이 500, 600의 노력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합격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 그 내용들을 한번 봤더니 마구잡이 암기. 언젠가 되겠지. 그거요. 그 다음에 맥락의 연결이 없이 그냥 단문 해가지고 막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외우는 거. 외우는데 잘 안 이어지니까 두 문자를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100개나 되고 많으니까는 복습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야 되니까 뭐 다 끝나고 다시 오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끝날 때쯤이면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린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그 여러분이 목표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게 주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와 반대편에서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자 마구잡이로 암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반대편이니까요. 따라서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이때 이해는 단지 그 주요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가령 첫 번째 서설 다음에 첫 번째 어떤 문제의 의의가 나오겠죠. 가령 예를 들면 뭐 실체 진실주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한다면 그 나올 가능성은 뭐 희박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실체 진실주의에서 의의는 당연히 뭐 서설의 첫 번째 목차 의의는 첫 번째니까 이건 외울 필요도 없고 당연히 나오는 목차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 2번이 구별 개념이고 그런데 다른 어떤 문제에서는 이 2번 목차가 구별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서는 2번이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거, 가령 법적 근거 이런. 그러면 아니 왜 어떤 문제는 서술의 2번 목차가 구별 개념인데 왜 어떤 단문에서는 2번의 목차가 법적 근거인지 중요한 거는 이 목차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까 수긍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긍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걸 수긍하게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가령 실체 진실주의에서는 서설, 의, 그 다음에 구별 개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실체 진실주의 이건 2번 구별 개념이야. 구별 개념이야. 외운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걸 100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문이 100개가 넘으면 그걸 어떻게 다 구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 절차의 원칙이다. 이게 실체 진실주의고요. 예를 들면 이게 적정 절차의 원칙이다. 적정 절차의 원칙은 이 2번, 서설의 2번은 법적 근거거든요. 그럼 왜 적정 절차는 서술의 2번 목차가 법적 근거가 돼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면 적정 절차 원칙이 한 다음에 서술 쓴 다음에 법적 적정 절차 원칙은 그래. 이 로마자 1번에 아라비아 숫자 2번 목차는 근거여야 돼. 본인이 수긍을 한단 말이죠. 수긍하면 수긍하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그 사항들이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중요해요. 적정 절차 원칙 또 다른 목표가 신속한 재판이죠. 형사소송법 이념이. 그러면 신속한 재판의 이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는 이해만 하고 답이 있는데 그 정답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은 내가 이걸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써져야 할 내용들, 그죠? 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서는 왜 실체 진실주의에서는 이게 소송 구조와의 관계가 두 번째 목차가 되는지, 그리고 왜 세 번째 목차에 가서야 실체 진실주의 내용이 나오는지, 반면에 적정 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서설, 다음에 두 번 목차에 왜 이런 건 필요 없는지, 또 구별 개념 필요 없고 왜 근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바로 왜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두 문자로 다 외워요, 이걸? 두 문자로? 100개가 넘는 것들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왜 여기서는 이렇게 목차가 나가고, 왜 적정 절차는 이렇게 목차가 나가고, 왜 신속한 재판은 또 다르게 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목차가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까지도 수긍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이 목표를 하는 시험에 적게나마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마구잡이로 암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는 단지 내용의 이해만이 아니고 목차 이해까지, 그죠? 그 개별적인 그 주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목차까지도 이해하는 거지. 목차를 두 문자 따가지고 두 문자의 과잉을 야기하는 암기를 하지 말자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맥락이 연결이 없는 공부가 주범이죠. 여러분의 시험을 길게 하는. 그러면 맥락의 연결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맥락을 중시해야 되죠. 그 맥락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맥락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체계죠. 체계. 그죠? 즉 주관식 형사소법의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주관식 형사소법의 체계성이죠. 체계성. 그 체계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죠? 인문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인문을 3강의를 배치를 한 겁니다. 인문 3강의의 배치는 우리 40강 중에 1, 2, 3강 첫 번째 1, 2, 3 3개의 강의는 맥락을 파악하는 강의입니다. 맥락이죠. 두 번째 잘못된 공부의 오류인 맥락의 연결이 없는 공부를 지향하고 맥락을 중시해서 체계를 잡아야만 그래야만 전체가 물 흐르듯이 갈 수 있고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복습의 효과가 없으면 계속 잊어버리면서 마지막 강의, 겨우 몇 강의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중시합니다. 복습. 물론 이 복습은 제가 틈틈이 한 2-3개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다시 한번 앞에 거를 5분, 10분 정도 요약하고 그런 시간도 있지만 이 맥락이 중시되면 그 맥락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복습의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맥락과 연결돼서 복습 효과를 가져옵니다. 역시 이건 체계가 그렇게 복습 효과를 어느 정도 담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문자의 과잉. 두 문자는 최소한으로 주십시다. 그죠? 두 문자는 최소한으로. 따라서 제가 여러분과 이제 한 40시간에 걸쳐서 형사소송법 같이 보는 학습하는 내용들은 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궁극적으로는 수긍하도록 해요. 수긍해야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내용이 이해가 가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만 그 후에 수긍한 내용들을 이제 암기하겠죠. 그래서 이해가 전제가 된 암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이죠. 그 40시간을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덤으로 바랄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새로운 그 어떤 이해 틀이랄까요? 이해 파라다임을 좀 바꿔보면 다른 공부에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3시간 동안에는 도대체 형사소송법이죠. 이제 형사소송법들은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요 다음 이어서 이 형사소송법의 입문을 설명할 때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형사절차법이라는 말을 쓸 텐데 왜 그렇게 쓰는지 그것부터 쭉 시작해서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전체 체계를 잡은 다음에 이제 제 4강부터 이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물론 이제 교재 제일 앞에 인사말 끝나는 부분에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와 똑같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 전화로
통화하기는 대체로 뭐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문자나 또는 카카오톡이 있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좀 역시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절차법,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있을 새 강의는요. 자, 형사소송법이라는 말 쓰지 않다고 했죠? 형사절차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절차법의 제목은 전반적인 이해 이렇게 하죠. 형사절차법의 전반적인 이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형사소송법 입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입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입문에서 설명할 내용은 형사절차법이란 뭐냐라고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할 거냐, 우리가 형사절차법 이 전체 40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할 거냐,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형사절차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잘 이걸 숙지하고요, 이걸 수긍하셔야 실제로 내용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설명하는 내용부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1강에서 3강까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형사절차법 도대체 뭘 할 거냐? 형사절차법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이런 겁니다. 형사절차법은요, 뭐를 다룰 거냐면요, 어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사람, 이 X라고 쓴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우리가 도대체 X가 실제로 갑인지 을인지 모르는 거예요. X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살인했다는 거죠. 살인.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X라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우리 형법이죠. 이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형법 250조 1항에 의해서 그 X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규명이 되면 그런 말이에요. 250조 1항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이기 때문에 그 X라는 사람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 X라고 하는 사람에게 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누범이나 상습범 같은 경우는 살인죄는 상습범이 없으니까 살인죄의 경우는 누범이 가능할 수 있겠죠. 누범인 경우는 형이 가중이 될 거고요. 장기 2배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자라든지 방조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필요적으로 감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X라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죠? 형벌을 부과해가지고 결국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 법익 침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거죠. 그게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형벌이 가해집니다. 자, 문제는요, 이 X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 A를 실제로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은 이 X라고 하는 사람을 무조건 갑이라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형법은 갑으로 확정한 후의 문제예요. 형법은 A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A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자죠? 피해자죠? 피해자 A를 죽인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 그래서 형법 강론에 들어가는 여러분 87조부터 372조까지 거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
내란 행위를 한 자, 그 자 있죠? 그 자는 모두 갑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이미 확정된 갑에게 200조 1항에서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거고요. 이 갑이 절도를 한 범인이라고 하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겁니다. 갑이, 즉 형법에서는 그 뭐뭐 행위를 한 자가 모두 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갑이 A를 주겠다는 것이 그렇게 확정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아요. 형법은 그냥 의제를 해버린 거예요. 갑이 A를 주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갑이 A를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갑이 A를 죽였는지. 여러분, 이 X가 갑으로 확정되기까지, 그 어려운, 무단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정말로 A를 죽인 사람이 그 X였는데 그 X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갑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X가 갑으로 가는 거. 여러분이 칠판에서는 30cm밖에 안 되죠? 칠판에서 이 X가 갑으로 되는 거는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X가 갑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그 과정이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과정,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30cm 가는데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X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X를 규명하기 위해서 연인은 몇만 명이 동원돼서 그 X가 갑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X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해서 영구 미제로 남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개구리 사건 아닙니까? 개구리 아이들, 개구리 찾으러 간 아이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닙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980년대 11명이 죽었죠. 피해자가 A에서부터 H입니까? 라면 H나 K까지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잖아요. 스스로 성폭행하고 스스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있어요. 그 X라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년이 넘게 이 갑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X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갑을 확정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죠? 개구리 소년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있나요? 그 외에도 많은 미제 사건들이 많죠. 결국 이 30cm를 오지 못한 거예요. 30. 이 힘든 과정. 그러니까 형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거죠. 사람을 살해한 자, 타인의 재물 절취한 자, 그게 누구냐는 말이에요. 어떤 답도 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형법까지 갈 거냐? 그게 형사절차법이죠. 이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이 긴, 먼 여행을 어떻게 갈 건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불렀어요. 형사절차법이라고 합니다. 형사절차.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을 제가 왜 안 쓰느냐? 여러분이 그런 편견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라는 말 써도 돼요. 그럼 형사소송법 하면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생각은 뭐냐면요. 소송이네? 그러면, 소송이 제기되려면 지금 법원이 재판을 한다는 말이지. 법원의 재판이네? 그럼 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시작되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그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 계속된 다음에 그때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시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공판 절차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공판 절차. 형사소송법은 법정이 생각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 절차.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법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정으로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르는 법에 반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법정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형사소송법을 잘해도 50점 분량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2분의 1. 2분의 1 분량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분의 1 분량.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떠올렸을 때 법원이 생각나고 공판정이 생각나면, 법정이 생각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편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절차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형사절차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우리가 형사사건에 관해서 절차가 개시되고 끝날 때까지 전체를 말하나 보지? 라고 하면 여러분의 뭐가 떠오르냐? 수사기관이 떠오르게 되죠. 형사사건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게 되면 그 떠오르는 상은 누군가가 양쪽에 수사관의 팔을 양쪽에 끼워가지고 그 경찰서 안으로 급하게 머리를 모자를 쓰고 그 언론 취재기관에서는 막 사진을 찍는데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막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러면 제대로 된 거죠.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그렇죠?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 절차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죠?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생각되는 X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물론 그게 갑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X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공판정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수사 절차를 통해서,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이 개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그 주제는 먼저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수사 절차가 개시돼서 한참 동안의 수사를 거친 다음에 수사가 종결이 될 때쯤, 즉 실체 진실이 뭔지 밝혀질 때쯤 되면 검사가 이제 X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갑이었구나. 갑이 A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갑을 처벌해야지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 갑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법정이 떠오르고 여기 말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판 절차만 하면, 즉 형사 절차에, 그렇죠? 형사 절차의 2분의 1이 공판 절차인 거고, 나머지 형사 절차의 나머지 2분의 1이 수사 절차였다 이런 얘기예요. 수사 절차. 그러니까 요걸 빼는 거예요. 여러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사소송법에 2분의 1이 없는 그런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거 죽으라고 해서 전부 다 맞으면 50점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만점은 50점이죠. 그러나 수사 절차가 넣어 들어가야만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합해서 100점 만점의 시험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쉬워지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수긍이 가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검사 시험을 준비한다, 판사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것만,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사자는 당연히 필요하죠. 뭐 검사가 수사를 누가 해요? 검사가 주재하는데, 검사가 수사 주재자인데 수사 자체가 빠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바로 공소가 제기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물며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 승진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공소제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공소제기에 관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있다고, 공판 절차의 문제만 하고 있다고, 이거 뭐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주로 수사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경찰 간부가 돼서 수사 업무, 승진 시험을 통해서 수사. 따라서 이게 키워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공판 절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머지 50%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공판 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고요. 검사로 하여금 공판 절차에서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단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에너지가 뭐냐? 여러분이 수사 절차에서 만들어낸 각종 증거들인 거죠. 여러분의 활동, 즉 수사 절차에서 했던 여러분의 활동의 결과물, 그 여러분의 활동의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그죠? 즉 여러분들은 검사로 하여금 증거라고 하는 에너지를 부단히 공급해 주는 사람이었고, 즉 여러분의 성과물, 여러분의 업적이 공판 절차로 가는 거지. 여러분이 공판정에 가는 거는 316조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 경우 말고는 여러분이 공판정에 갈 일이 없어요. 물은 모르죠. 여러분이 경찰 간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주경 야독,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이 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검사로 특채가 되어가지고 공판정에 가서 엊그제 수사했던 여러분이 다 검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사로서 공소를 유지한다면 그때는 뭐 말이 되겠네. 그죠?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공판정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죠? 조사자 제도, 진술제도, 그거 빼고는 여러분이 공판정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사 절차에서 모든 일을 끝내고 여러분이 만드는 그 여러분의 업적을, 성과를 검사에게 넘겨주는 것,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5대5가 아니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7대3인 거죠. 이렇게. 7대3. 여러분이 하는 일은 수사 절차에서 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또 범인들을 체포해서 검사에게 넘겨서 검사가 공판정에서 형벌권, 국가의 공영법권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게 키워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형사절차법이라고 하는 이유, 용어를 왜 형사절차법이라고 써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수긍을 하셨습니까? 자, 수긍이 됐으면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자, 가끔 심심할 때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하는 겁니다. 선생님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해주세요. 그렇게 쭉 공감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형사절차법 큰 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사절차법은 결국 주요 2개의 내용은 뭐인가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수긍이 가셨죠?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이게 형사절차법의 2개의 기둥입니다. 2개의 기둥. 수사절차라고 하는 기둥 하나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공판절차라고 하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2개의 기둥이 형사절차법 전체입니다. 형사절차법 전체요.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뭐냐? 아까 여러분 영구미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살인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X를 누군지 모르는 이 범인 X를 분명히 우리가 목표는 요 갑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즉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 말이에요. 진범을 잡는다는 얘기. 이 갑이 뭐냐? 진범을 말하는 거죠. 진범. 진짜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진범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그 진범이 진짜 범이라고 하는 걸 법관으로 확신을 갖게 해서 그 법관이 진범 갑 맞아. 너 살인죄 인정. 그러면서 자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 사형에 처한다 또는 무기 또는 뭐 7년 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범을 확정해야 돼요. 진범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영구 미제 사건이 있다는 말은 진범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진범을 아예 잡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진범을 아예 잡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진범이든 아니든 위범이든 진짜 범죄든 진범이 아닌 그죠? 위범이든 범인이 아닌데 잘못 수사해가지고 범인으로 만든 사람을 위범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요. 영구 미제는 아예 누구도 못 잡았다는 말이에요. 진범 물론이고 위범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영구미제 사건이 있다면 나머지는 전부 진범 잡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영구 미제, 아예 범인을 못 잡은 사건이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 진범을 잡은 거냐?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위범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해서 결국 진범 아닌, 여기서는 을이라고 해보죠. 을. 을을 진범이라고 해가지고 이 X자리에 을을 넣어가지고 을이 A를 죽였어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물론 진범은 갑이고요. 그러면 진범 아닌 을은 뭐요 그럼? 여러분 영구 미제 사건의 경우는 누명 쓰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누명 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이제 사람이라고 씁시다. 그죠? 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누명 쓴 사람은 없어요. 아예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막 여론이 들끓었나 보죠? A를 죽였는데 너무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여론의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진범은 갑이었는데 을을 진범으로 만드는 거야. 진범 아닌 사람 을을. 그래서 을이 진범이야 라고 해가지고 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버렸어요. 막 고문도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을은 A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X자리에 을이 들어가서 이제 을이 A를 죽였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사회 분위기가 너무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검사 말을 듣고 을이 진범이다. 증거도 다 있어. 조작된 증거. 제어적 증거. 그다음에 자백도 있어. 조작된 자백, 고문에 한 자백. 그러니까 판사도 분위기가 워낙 험하니까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워낙 분위기도 험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사형을 집행했어요. 을이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1년 후에 진범, 갑이 잡혔습니다. 갑이 이제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요? 많았죠,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 있죠? 익산에 있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약산 사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15살짜리가 그게 을이었죠.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서 25살이 됐습니다. 그죠? 이 을이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공소를 제기했던 검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갑이 지금 살아있어. 갑은 이름도 바꿨어. 이 문제 어떻게 하고, 이거 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X를 갑으로 특정하는 일이, 그죠? 즉, 범인을 잡아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과정.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그 유일한 등대가 바로 형사절차법이란 말이죠. 이런 가능성을 없애야 돼요. 을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을이 감옥에서 7년, 10년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단 말이죠. 아까는 이미 사형까지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도 없잖아요. 그죠? 살인의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고민이 여러분의 가슴에 굳건히 잡으면, 여러분, 형사절차법은 끝난 거예요. 형사절차법은 제가 분명히 보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형사절차법의 모든 문제들은 전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